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97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너굴이고요. 저는 나와서 가끔 이야기하는 유은입니다. 네, CP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새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일 좀 늦긴 했는데. 새해 전 요즘에 이사해가지고 네. 정신 없으셨겠네요. 정신 진짜 없었어요. 네. 너무 바빠. 뭐가 바빠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쵸. 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이사면 저는 이야기했는데 유는 그냥 몸만 간 거잖아요. 사실. 그게 더 쉽지 않았어. 근데 그건 있어요. 새로운 동네 살아보는 것 자체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동네 이런 분위기구나.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선 이런 느낌으로 살 수 있구나. 그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사하는 거 좋아했었는데. 원래 계시던 지역과 지금 계신 지역을 비교해 보자면 어디가 더? 원래 있는 지역이 지하철이랑 가까워서 네. 출퇴근은 편했고 새로 간 데는 뒤에가 골프장 같이 약간 그렇게 돼 있어서 네. 공기가 진짜 좋다. 그리고 동네가 조용하다.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조용하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닐래? 이렇게 말했는데 네. 이사 정리하는 거 너무 귀찮다고 일절에 가였어요. 그것도 뭔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대부분 정리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집을 잘 계속 안 되는. 넓혀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 좁혀가 보니까 이삿짐을 정리하던 분들이 정리를 포기했어. 왜냐면 집 넣을 데가 없잖아요, 애초에. 네네. 그럼 맞아요. 바닥에 놓고 가는 거죠. 원래는 옷까지 다 개주는데 포장 이사하면. 맞아요. 네. 아무튼 들으시는 분들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됐죠? 오늘 GPT 스토어 맞아요. 오늘 나왔어요. 네. 저도 아침에 봤어요. 네. 윤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GPT 스토어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채널 공개가 됐고 이제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사람은 챗GPT 플러스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팀이나 엔터프라이즈 플랜 쓰시는 분들. 네, 저는 챗GPT 플러스여가지고 바로 쓸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주소는 chat.openai.com에/gpts.com gpts 여기 들어가면 되고. 네. 네, 그래서 GPTs가 생겼습니다. GPTs가 뭔지, GPT 스토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보면 GPTs라는 거 이제 개인이 학습한 GPT를 만들 수 있잖아요. 기존에 그거를 스토어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GPT 스토어. 개인이 학습한 GPT라는 건 뭐죠? 개인이 그 GPT를 열어보면은 개인이 뭐 어떤 자기의 논리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올려가지고 그거를 그거를 학습한다고 하나? 어쨌든 그 지식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능 어떤 액션도 사람의 질문에 따라서 특정 액션을 하게 설정도 해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GPTs. 저는 이제 제가 아직 유료를 안 쓰고 있어서 무료이니까 이제 구경만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이런 걸 만들어봤다 그런 얘기들만 수집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트위터에서 영어 선생님을 만드셨다고. 네. 그래서 프롬프트를 앞에다가 뭐 당신은 7살짜리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쳐준 선생님이고 뭐 어떤 식으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고 대화가 끝날 때 요번에 사용됐던 어휘 중에 중요한 것들 몇 개를 간추려서 그것들을 예문과 함께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넣으면 너도 내가 만든 GPT를 그냥 영어 선생님으로 쓸 수 있어. 이런 처음에 그렇게 공유를 해주셨었는데 이제 오늘 스토어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내가 만든 거를 프롬프트를 잘 래핑해서 스토어에 올리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여기 마이 GPTs 설정이 위에 있거든요. 거기 가면 GPT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사전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 말고도 또 설정할 수 있는 게 더 있어요? 사전 프롬프트, 인스트럭션스가 아마 사전 프롬프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널리지라 그래서 업로드 파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말한 PDF 통째로 올리는 것 같아요. 뭐 3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리고 액션즈 뭐 어떤 말을 하면은 외부 API 하는 그거 액션도 할 수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지식을 갖고 있고 특정 프롬프트가 미리 매겨져 있고 어떤 액션도 하는
나의 GPT스를 만들고 네. 그 GPT스를 스토어에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UI로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API로도? UI로 저 그것까지는 테스트 안 해봤는데요. UI로도 하고 API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API까지 열려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물어보시는 게 혹시 챗 GPT스에 올라온 걸 API로 호출해서 가져올 수 있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저도 잘 몰랐는데 UI에서 하는 거랑 API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PI 쪽이 조금 어떻게 보면 비용도 API는 별도로 나가는 거라고 하고 맞나요? 그게 이제 챗GPT랑 그 오픈 AI의 GPT를 API로 쓰는 건 다르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건 챗GPT의 서비스긴 하거든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르지 오픈 않을까. AI의 API 서비스가 있고 챗GPT 서비스가 있고 챗GPT 서비스는 한 달 $5. 5달러인가요? 5달러 아닌가요? 10달러인가요? 30달러 아니에요? 22달러인가? 네, $25. $25. API는 사용량에 따라 과금. 맞아요.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쓰는 챗GPT 플러스는 $20고 팀이 $25인데요. 팀 챗GPT에 전 플러스 쓰는데 저도 플러스 월 써요. $20고 챗GPT 팀은 $25 한 명. 그렇게 되는구나. 네. 스토어 그래서 나왔는데 윤도 그러면 만들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업로드? 저는 제가 이제 경쟁력 있는 걸 만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300만 개가 그러니까 GPT 스토어에 올라온 건 아니고 커스텀 버전의 챗GPT가 300만 배가 만들어졌대요. 여기 블로그에 써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GPT스는 다 공개된 자료였잖아요. GPT스는 이제 개인이 만든 건데 이제 스토어 들어가 보면 인스트럭션이랑 다 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인스트럭션을 어떤 인스트럭션 말하시는? 그러니까 그 GPT스를 개인이 아까 뭐 어떤 분이 자기 영어 교사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드신 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떤 설정으로 만들어져 있는 GPT스인지를 다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거 아니었나? 저는 남이 설정한 거는 안 보였을 것 같은데 보였나요 이게? 근데 그거 보이면 약간 영업 비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건 영업 비밀. 그러면은 스토어가 조금 더 다가오네요. 그렇죠. 네. 저도 지금까지 이제 개인이 만들어서 쓰다가 이거 유용하니까 남들도 쓰고 싶게 한데 공짜는 좀 그렇고 돈을 내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었는데 CP가 써요. 그럼 저랑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 사용료가 일정 부분 들어오는 거고 CP가 쓴 거에 대해서는 CP가 돈을 내는 유료 고객이니까. 토큰에 대한 비용은 이제 과금 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GPT 스토어에 올리면 그 수익을 공유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너굴님이 GPT 스토어에 올리고 이게 많이 사용되면은 그 수익을 분배를 해준다 그랬거든요. 토큰당 수익을 좀 더 왔던지 해서 나눠주거나 하겠네요.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 챗GPT로 발행되는 수익은 그 챗GPT 플러스 결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해줄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나눠주나? 유튜브 프리미엄도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냈는데 내 영상 한 개 보면 뭐 그 사람한테 몰아주거나 내가 더 많이 보면 더 나눠주거나 약간 이런 구조였던 걸로 알거든요. 사용량에 따라서 비례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좋지 않나? 그래서 동기부여도 되고 그 약간 제가 상상한 거 이런 거예요. 약간 챗GPT가 특정 지식이 약간 빈약해요. 약간 한국 헌법이 빈약해. 근데 내가 한국 헌법의 PDF가 좋은 게 있고 그걸 올려놓고 GPT 스토어에서 올려놓고 인스트럭션도 잘 해놓고 사람들이 근데 소문이 나는 거죠. 이 챗GPT스가 법률적으로 물어보면 너무 잘 대답한다. 그러면 그거로 챗GPT를 많이 할 거고 그럼 수익도 받고 그럼 되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익 분배는 1Q에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요? 미리 선점해 놓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벌써 스토어 보면 벌써 상위권 뭐 트렌딩 이런 게 뜨기 시작하고 다만 그게 영어 위주로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들 없나 해서 한국어라고 그냥 검색했더니 벌써 많이 있고 그 아이콘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500 플러스 100 플러스가 있고 500 플러스에 사람들 다 이 생각했던데 사주팔자 연세 박사에서 재밌네요.
지금은 챗GPT 플러스 회원이나 팀이나 엔터프라이즈밖에 못 하긴 하는데 네. 저는 플러스여가지고 들어봤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뭐 라이팅이나 뭐 글쓰기라든가 네네. 프로그래밍 전용 GPTs 몰아놓고 교육용 GPTs 그쵸. 몰려져 있고 네. 달이라고 그 이미지 제너레이트 네. 하는 것도 따로 모아놨더라고요. 약간 원래는 이걸 API로 외부에서 만들어서 막 그쪽 앱으로 만들어서 그쵸. 그렇죠. 다 안으로 애플 들어와 아이폰 버리는. 스토어처럼 다 이 안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는 아. 느낌이네요. 네. 따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네. 굳이 그쵸. 거기 만들면서 할 필요 없어서 근데 우리 회사에도 챗GPT 슬랙봇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API로 내가 질문하고 그 답변 받아오는데 GPT스도 API 열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열어줘야 더 시장이 그쵸, 커질 그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충분히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음. 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씩 약간 앱스토어 새로 만들어졌을 때처럼 그러니까요. 시도할 것 같고 이게 그 애플이 앱스토어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저런 게 있구나. 근데 그때는 사실 좀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만큼 활용도가 높진 않았으니까 대중화되어 있는 거랑 별개로. 그래서 좀 상상력이 떨어지고 앱스토어 초기에는 그래서 앱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폭발한 거잖아요. 그 시장이. GPT는 근데 이미 사람들이 너무 잘 쓰고 있고 활용도도 높고 사람들이 이미 돈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냄새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서 런칭하자마자 아마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우선 관심도는 뜨거운 것 같고 네. 생각할만 해도 쓸만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해요. 약간 세계관을 되게 잘 정의한 GPT가 있고 걔랑 막 대화한다든가 요즘에 캐릭터 AI인가 거기가 네. 보면은 그런 약간 특징이 있는 그런 대화 상대 같은 거 만들어주고 심심이에요, 그런 거 심심이? 앨런 머스크 만들어 놓고 네, 맞아요. 정말? 근데 엄청 종류 많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만드는 것도 너무 쉽고 너무 쉬운 건 아니죠.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걸 만드는 거는 PDF를 구해야 돼. 아니요. 그게 조금 어렵다. 국어를 무시하는 것 같아. 국어를 잘해야 되잖아. 교육을 잘 시키려면. 그것도 말을 있죠. 잘하는 사람이 능력이죠. 네, 그래서 널리지랑 인스트럭션이니까 프롬프트를 잘 짜거나 아니면 좋은 널리지가 있거나 그게 되게 핵심이지 지금 않을까. 보니까 한국어 쳤을 때 한국 특정 계정 가진 분이 몇 개 만들었는데 이게 막 여자친구, 비밀 친구 뭐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네. 컨셉을 뭐 이 사람 몇 살, 뭐 우리 무슨 사이 이런 것도 있고. 야. 재밌는 것 같아. 예전 심심이 느낌으로. 근데 심심이 버전을 엄청 많이 만드는. 심심이 그 개발 인력이 엄청 중요했을 거잖아요. 그쵸. 챗봇도 만들어야 되고. 개발자 필요 없는 거지.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누구나 할 수 있게 되긴 했죠. 네. 맞아요. 저 누구나.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하는 사람들보다 빨리 책을 써서.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걸 수도 쓰든지 있어요. 만드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겠네. 왜냐면 제 생각에 이거 만드는 사람은 그냥 쉽게 만드는데 이제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한국어만 잘하면. 맞아요. 그러면 완전 모든 사람의 좀 주부나 뭐 어린이들도 다 하고 싶으면 아무리 요즘 인터넷이라고 해도 역시 책을 사보지 않을까요? 책이나 인터넷 강의 입문서 원래 입문서 잘 팔리니까. 입문서 말이죠. 이미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 준비는 이미 제 추측엔 한 달 안에 책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쓰는 사람 내가 GPT 일주일 안에 스토어에서 쓰면 돈 버는 뭐 10억 버는 법 이런 거예요. 나는 GPT 스토어로 돈을 건다. 뭐 이런 제목으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 처음에는 GPT 뭐 따락 이런 거 나오고 조금 있으면 GPT 스토어로 나는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번다 이런 거 나오고. 이걸 돈 벌 수 있으려나? 저는 의외로 생각하는 거 돈 버는 거는 큰 기업들이 벌지 않을까. 영세한 사람들이 이거로 벌지 쉽지 않아. 조금 아니에요. 조금 톡톡 튀는 사람 심심이처럼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근데 익스플로 여기 GPTs 보면 벌써 칸바나 이런 애들은 발빠르게 들어와서 맞아. 여기서 말로 하면 뭐 인스타그램 포토 사진 만들어줘 주는 것 같아요. 말로 하다가. 맞아. 걔네 몇 개 큰 기업은 피처드로 아예 위에 박아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좋고 또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니요,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이미지 생성이나 아까 뭐 날씨면 날씨 이런 거는
뒤에 API 만들어서 연결해줘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필요하다. 개발은 백엔드 개발자들은 조금 편할 수 있죠. API만 만들면 돼. 네네. 하면 CSS 디자인 못하던 분들은 더 좋은 수도 있죠. 네. 우리는 이거 카테고리 중에 프로그래밍이랑 카테고리도 있거든요. GPTs. 네네. 그럼 이제 우리 나중에 프로그래밍 뭐 자바 프로그래밍은 특정 GPTs가 잘한다더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네. 여기 하나에서 한국으로 치면 그 아웃사이더 스타일로 코딩. 이야, 아웃사이더 스타일. 확 끌리는데요. 네. 뭐 외국어로 치면 뭐 마틴 파울러처럼 클린 코딩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저 그거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네. 인스트럭션이랑 널리지 같은 거 잘하면 되려나? 나중에 그거 만들어야 되겠다. 낙견님처럼 투자. 낙교님 아무도 몰라. 우리 팟캐스트 듣는 사람 아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한다고 하고 투자하는 뭐 이런 거. 근데 이거 재밌네요. 이 능력이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GPT가 계속 더 좋아질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얘 GPT 스토어로 올라가는 것도 능력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그렇겠네요.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좀 만들어 보시죠. 네.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네. 또 하나 더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저 개인적인 관심인데 네. 깃허브에 코파일럿 챗이 GA 됐어요. 코파일럿이랑 코파일럿 챗은 뭐가 달라요? 코파일럿은 아시다시피 그 깃허브에서 제공한 코드 짤 때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그 코드 프로그램이잖아요. 코드 자동 완성을 AI가 해준다. 맞죠. 네. 네, 자동 해주는 건데 그 코파일럿 챗은 그냥 플러그인으로 깔아가지고 VS 코드에 플러그인으로 코파일럿 챗을 깔면 그 밑에 그냥 채팅창 같은 게 뜨고 그 채팅창에다가 프로그래밍 관련 질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챗GPT에 갈 필요 없이 그냥 ID에서 이제 코파일럿한테 물어보는 형식이에요. 얘는 그 GPT-4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GPT-4로 질문하는 거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관련해서만 답변해 주더라고요. 다른 거 물어보면은 답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GPTS 같은 거 아니에요? 이미 학습 많이 해놔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것죠. 네네. 이 프로젝트까지 구조를 알면 프로젝트도 알아줘요? 네, 프로젝트도? 그런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요. 예. 기존에도 코파일럿 보면 자동 완성할 때 보면 이 프로젝트 거 어떻게 알고 하던데. 얘의 핵심은 그 인터페이스가 IDE에 붙어 있다는 거. 그게 엄청난 강점인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몇 번 써봤는데 그 프로젝트 구조를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요즘에 인터뷰 같은 거 때문에 코딩 테스트 같은 거 좀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어떤 코딩 테스트 파일을 코딩.py라는 데다 코딩 테스트 제가 솔루션을 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빅5 뭐 코딩.py 파일에 빅5 계산해줘라고 코파일럿 챗한테 말하니까 걔가 그 파일에 있는 그 코드를 읽고 빅5를 계산해주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코파일럿 챗에 그냥 어떤 파일을 분석하라고 하면 자기가 분석하는 게 있어서 프로젝트 구조도 보고 엄청 편하더라고요. 요즘에 프로그래밍 과제하는 건 이제 의미 없어지겠네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 중에는 그런 고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더라 이런 포인트를 잘 집어내시는 분들은 일부러 과제를 그런 식으로 내서 챗GPT한테 해놓고 베끼는 애들은 이제 걸리게. 그렇긴 한데 그건 챗GPT 한정이고 챗GPT가 개선돼 버리거나 혹은 뭐 그럴 수는 GPTS에 있죠. 누가 하나 만들어놔서 교수님한테 안 걸리게 짝이 약간 일부러 어설프게. 그러니까 코딩 과제나 이런 게 또 약간 단순하니까 제 생각에 그쪽은 맞기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 텍스트를 긴 문장을 생성하고 이거는 약간 문장도 다르고 아무리 다듬어도 좀 그럴 수 있는데 코드는 약간 정답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제가 파일럿만 써봐도. 그러면 이제 과제가 조금 의미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업무도 아까 말한 대로 코파일럿 쓰면 실제로 그 코딩이 안 중요해질 수도 있고 아키텍처 뭐 이런 게 더 중요해질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다들 써보시면 코파일럿은 챗GPT는 모르겠어요. 코파일럿은 그냥 한 줄 한 줄 그냥 자동 완성종이고 전체를 짜는 건 좀 못하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챗GPT에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냥 파이썬으로 웹 크롤링 하는 거 해줘. 그렇게 해서 짜는 분들 있고 저도 최근에 회사에서 제가 간단한 거 짠 거 했는데 딴 분이 PR 해줘서 고로 이 팀이 고를 썼나 하면서 봤는데 엄청 잘 짜셨는데 역시 잘하시나 보다 했는데 물어보니까
챗GPT한테 다 물어봐서 했다고 잘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보는 것도 능력이라 나는 맞아요.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근데 저는 한편으로 교수님이 굳이 일부러 할루시네이션 내게 해야 되나? 오히려 그걸 활용해서 더 잘 그런 일을 할 수 분들도 있는 계시죠. 방식으로 맞아요. 하는 게 맞는 것 근데 같아요. 이제 물론 기본 지식을 익힐 때 평가를 위한 그런 과제들이 과연 아. 어디까지 그것들을 해야 되나 그건 좀 진짜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어렵죠. 약간 옛날로 치면 돌아가면 그거 아니에요? 젯브레인 자동 완성 쓰지 말고 글자와 아이디 쓰지 말고 메모장 써 뭐 이런. 네.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거 역삼각형으로 별 찍어와 했는데 이거를 손으로 써. 손으로 한 애도 있고 챗GPT를 했는데 그쵸. 챗GPT 하나한테 이거를 했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잖아요. 어렵겠네요. 네. 그쪽이 좀 타격받을 수 있겠다. 네. 저 생각 못했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 과제 하는 서비스들 많잖아요. 많죠. 그런 거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많으니까 네. 좀 진짜 어렵겠네요. 그거 잡아내는 것도. 핵심은 그거를 만들 수 있냐 없냐라기보다는 그걸 이해를 했냐 그거를 그렇죠. 알아낼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별을 그렇죠. 왜 챗GPT가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는지 알고 있는지 학생이 그거를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그러면 같기도 결국 하네요. 대면으로 물어보는 수밖에 또 그러네요. 텍스트로 쓰라고 또 챗GPT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오프라인의 시대가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저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코파일럿 챗도 써보시라고. 그리고 코파일럿만 있으면 코파일럿 챗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공짜예요? 아니요, 코파일럿이 유료니까. 그거 쓰면 코파일럿 챗은 최소 네. 공짜. 네, 그래서 코파일럿 플러스가 또 챗GPT 플러스가 비싸니까 프로그래밍 관련 질문만 하신 분 이거 한번 써보셔도 좋고 아이디에서 바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코파일럿도 비싼데? 코파일럿은 저희 회사에서 해줘가지고 챗GPT는 개인 돈으로 하고. 그러겠네. 그래서 전 여기까지. 예. 그리고 뭐 오픈 AI 관련해서 하나 더 뉴욕타임스가 오픈 AI를 고소했다고. 맞아요, 저 들었어요.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왜 싸우는 거죠? 뉴욕타임스가? 그 기사 혹시 보셨어요? 전 자세히 안 봤어요. 아, 잘 안 보셨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냥 작년 말에 고소를 했더라고요. 뉴욕타임스가 12월 27일 지금 나오는 거는 제가 안 거는 그 챗GPT가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학습을 한 것 같다라는 게 포인트였죠. 했겠죠? 그 지식을 뭔가 네. 뉴욕 타임즈에서 그 말한 지식을 그거를 내뱉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거 쓴 거 아니냐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도 기사를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그 학습한 데이터가 유료 기사를 학습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지. 왜냐하면 무료 기사를 학습했다 치면 인터넷에 널려 있는 수많은 거를 다 학습했을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챗GPT에 고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웃풋에 이제 뉴욕타임스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웃풋에 어떻게 했더니 아웃풋에 우리가 쓴 기사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인 건데 그게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저작권을 걸 수 있나? 어쨌든 가공을 한 거잖아요. GPT라는 가공을 거쳤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람이 공부하는 거라 치면 그러니까 저작권에 약간 예외가 몇 개 있잖아요. 공정한 사용에서 교육 목적이나 뭐 이런 걸로 또 쓸 수 있으니까 오픈 AI는 교육 목적으로 학습한 거잖아요. 그렇죠. 봇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쓴 거죠. 사람이 교육하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르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긴 좀 너무 그렇게 하면 이제 컨텐츠 제작자 계속 사라지고. 그러려나? 제작하는 그러니까 쪽에서는 저작권의 예외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원래 유튜브나 이런 것도 개인이 하면 다 저작권 이런 게 있지만 뉴스나 이런 거에 사용하는 건 원래 약간 법적으로 원래 약간 허용하다가 또 그냥 너무 무단으로 퍼가니까 요즘에는 뉴스 기사들도 다 허락받고 가져가거든요. 원래는 그냥 갖다 써도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허락받고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약간 뉴욕 타임즈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사 써서 계속 몇십 년간 쌓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학습을 시켜서 사람들이 챗GPT에 유료 결제를 하고 질문은 챗GPT에만 하면 글을 쓰는 건 뉴욕 타임즈인데 자기들인데. 돈을 버는 건 챗GPT라고 생각하면 뭐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그렇긴 한데 뉴욕 타임즈 기사 보고 네가 지식을 쌓아서 받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이라고 치면 내 아, 기사 보고 거기까지 가는 공부한 거예요? 거를 네. 책 보고 공부한 거를 뭐 네네. 어떻게 할 거야? GPT가 인터넷 들어가서 공부한 건데 그걸 그쵸. 우리한테 저작권을 걸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요. 네. 근데 기업이니까 이럴 만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완전 진짜 공정한 사용이고 아예 돈 안 받고 이랬으면 좀 네. 애매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만약에 뉴욕타임스가 우세하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너도 나도 막 다 고소를 할 텐데 제 생각엔 나중에 결국 합의한다? 아니요. 뉴욕타임스 얼마 안 할걸요? 인수한다? 예전에 아마존 제프 베조스도 그렇고 언론사가 사실 이번에 SBS도 그렇고 생각보다 안 비싸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에 비하면 이게 막 어느 정도 되다 보면 플랫폼 기업들이 만약에 네. 뉴욕타임즈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 네. 그냥 인수하고 오픈AI가 그러면은 구글 너네 우리 뉴욕타임스 쓰지 마. 그럴 수도 컨텐츠가 있죠. 다시 힘이 된 돈이 될 수도 있죠. 저도 그 요즘에 빨리 사야지.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옛날 TV도 다 포함인 거잖아. 네네네. 참 그렇게 사버리는 게 더 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뒤따르는 고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만약에 뭐 뉴욕타임스가 승소할 것 같으면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있고 워싱턴 그렇죠. 포스트도 있고 걔네들이 이제 다 사버려. 걸려고 할 때 다 사야 되는 거는 좀 힘들잖아요.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다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네이버로 치면 그런가? 네이버가 컨텐츠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이버만 1등 하는 거지. 네이버 카페 블로그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 카페 블로그 글이 더 학습하기 좋을 것 같은 아닌가? 언론사랑 뭐 협의해가지고 일정 부분 돈 주고 DB를 사오거나 그러게. 이렇게 되지 아,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둘이 공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존 문제보다는 오픈AI가 반박 블로그를 썼는데 이게 그것도 반박 뉴스가 아니고 반박 블로그라서 좀 재밌었는데요. 반박 블로그에는 일단 오픈AI랑 뉴욕타임스가 뭔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못마땅한 게 있었는지 뉴욕타임즈가 이제 확 치고 나와서 고소를 하는 어떤 강수를 던진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뭔가 정당한 사용에 대해서는 계속 뒤에서는 협약을 하려고 하지 않나. 뒤에서 계약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개인이 뉴욕타임스 학습 돌려서 학습하면 이건 뭐 받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그쵸. 아무튼 좀 이것도 굉장히 기초가 주목되는 맞아요. 그런, 미래가 재판이네. 어떻게 될지인 것 그쵸. 같긴 해요. 네. 미국이라면 약간 오픈AI 편을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의회가 왜요? 네. 이거 법원이 하는 거죠. 지금은 소송이니까 법원이 하죠. 법원이 하는 네, 거지. 지금은 법원이 이게 하는데 합법적인 근데 법 사용이다 바꾸니까. 아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의회는 저작권법. 이제 법을 만드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의회가 예전에 법을 뭐 만드니까. 소카 같은 경우를 봐도 국회부터 일단 들고 나서 막 반대하잖아요. 그러네요.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그때 소카도 아마 합법이라고 판결 났지만 법을 바꿨어요. 네 맞아요. 합법이라고 판결 났는데 불법적으로 법을 네. 바꿨죠.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 불법이 네. 된 거죠. 그때는 합법이었지만 그러니까 그 외에 법을 바꿨기 때문에 불법이란. 그렇죠. 그 기업하시는 입장에서 기업하기 편한가요? 모르죠, 저는. 이번에 벤처기업법이 개정안이 아, 통과됐다고 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 그거 이거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전문이 아니라 뭐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 예, 관련 예. 거 봤는데 그래서 자세히 몰라서 이번에 한 거 거기 보도자료가 정리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챗GPT로 학습하면 돈 내야 되나 나중에? 아 이거 법 아니에요? 아 이제 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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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네. 원래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벤처기업법이라는 게 이제 이걸 상시화하는 거고 그 법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97년에 한시적으로. 제정돼서 네.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7년에 제정. 97년이니까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위해서 뭔가 IMF 끝물이네요. 뭔가를 추가로 해준 건 사실 한국은 대기업 관련돼서 제재가 많아서 예, 그걸 예. 다 같이 먹는데 왠지 벤처기업법으로 그걸 약간 풀어준 것 같아요. 예외로. 그래서 굳이 벤처기업법으로 해가지고 네. 생긴 것 같고 이게 97년 제정하고 두 차례 연장. 원래 이것도 일물이 있었나 봐요. 끝나는 날짜가 있었는데 네. 2007년에 한 번 연장, 2016년에 연장돼서 계속 한시법으로 했었는데 이게 그냥 말한 대로 이제 VC나 이런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10년 될 수도 있고 20년 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원래 2027년에 끝나는데 네.
그런데 28년에 창업하거나 28년에 중간에 그러면 법이 없어지면 제도를 바꿔야 되나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상시화하겠다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계속 되는 법이다. 사실 97년 입장으로만 놓고 보면 벤처기업이라는 게 준 사기 기업이긴 했죠. 인터넷 버블 막 끝나면서는 아니요, 그땐 법을 터지기 전 아니요. 98년, 2000년. 그러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인터넷 버블이 우리나라에도 왔던 그건 거군요. 아닐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 거니까. 미국에서 한 거니까. 트렌드가 우리나라도 나온 거니까. 엄청 막 우죽순 생겼었잖아요. 그건 이제 미국 따라서 왔죠. 따라서 물론 모르겠어요. 이 법이 그거를 더 가속화했을 수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상시법이 아니었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그럼 일몰되면 벤처기업 이제 다 없어지는 거야? 제 생각엔 그때는 약간 기업은 좀 안 좋은 느낌? 대기업도 벤처기업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죠? 약간 상속할 때 이렇게 꼼수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우려를 해서 제 생각에 한시법으로 하고 약간 우려되니까 혹시 몰라서 네네.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걸 한 거니까. 근데 그 이 법이 없었을 때는 성과 조건부 주식을 못 줬던 거예요? 그러면? 스톡 옵션 이런 거 없었을 것 같아요. 있긴 있었는데 좀 복잡하거나 뭔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톡 옵션이란 개념 자체가 많이 없었으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 기업 전에는. 저 이런 거 되게 잘 모르는 게 뭐 스톡 옵션을 줄 수 있는 제한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내 네. 꿈은 그냥 그 사장님이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니요 그거에 이제 근간은 대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 상속이나 이런 편법증이요 대기업이 막 울려주는 이런 거를 막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게 있어서 네. 이제 그거 상시화했고 법률 이름도 이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아예 변경을 했고 제가 이건 잘은 모르는데 이거는 그냥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돼버렸대요. 원래는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정부도 법을 발의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요? 네. 아무튼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도자료에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 미국 등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성과 조건부 주식을 도입한다. 요게 그러면은 스톡옵션이랑 달라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성과 조건부 주식 있긴 있었을 텐데 네. 조금 다르고 이게 정확히 스톡옵션이랑 달라요. 이건 흔히 말하는 RSU, 네. 리스트릭티드 스톡 유닛이라 그래서 네.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양도 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한테 무료로 주는 거. 미달성하면 취소할 수 있다. 양도 제한이 해제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팔 수 있는데 네. 원래 주식은 바로 받으면 팔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100주를 주면 100주 바로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제한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근속 3년으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냥 스톡 옵션 말고 내가 주식을 주면 끝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대로 팔아도 돼. 내가 네. 우리 둘이 뭐 3년 후에 3년 다니는 걸로 합시다 하고 악수해도 이미 줬을 때 끝이에요. 그런 그렇죠, 조건을 그렇죠. 못 걸어.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 조건 그냥 계약서에 조건 쓰고 조장 찍으면 되는 게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준 이상 끝이다. 뭐 너네 둘이 하면 나중에 민사로 해결하든지 뭐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게 한국 스톡 옵션은 사실 주식 매수 선택권이고 네. 그거는 그렇죠. 한국 벤처기업에도 많이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기업이 성장이 정체되거나 혹은 주식 시장이 침체했을 때 이게 뭐냐면 이제 완전 스톡 옵션은 초기에 싸게 살 수 있는 거라서 요 차익이 크니까 의미가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외국 기업 사례 봐도 상장하면 그때부터는 약간 다르거든요. 상장하면 자기 주식 사서 RSU를 줘요. 스톡 옵션이 아니라. 네네. 근데 한국은 좀 RSU를 못 줬죠. 없어서 네이버 같은 데서 스톡 법이 옵션을 없어서.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줄 수는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성과 조건부 주식 이거 RSU를 주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그 스톡 옵션은 신주를 발행해야 돼. 계속 주식이 희석되는 거야 기존 주주들. 그래서 스톡 옵션도 법상 한 20%밖에 발행 못 하고 그 VC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한 10% 전체 자기 10% 희석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성과 조건부 주식 RSU는 우리 회사 주식을 회사가 사서 직원들한테 주는 거니까 주식 수량이 늘지는 않아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특히 구글, 아마존 이렇게 이미 상장 끝난 데들은 대부분 다 RSU예요. 맞아. 뭐 연말에 RSU 받으면 연봉보다 많은 데도 있다고. 맞아요. 주식이 높으면. 이미 RSU에서 RSU는 또 막 한 달 단위로 주는 데도 있고 1년으로 주는 데도 있고 베스팅이 다 다른데 한국의 RSU는 여기 법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국은 스톡 옵션도 앞에 베스팅 무조건 2년 걸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형 베스팅을 너무 크게 걸긴 하는데 기업한테 유리하는데 그게 있고 그리고 현재 상법상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일부 도입이 돼 있었는데 자기 주식을 취득하잖아요. 근데 이게 불명확한 절차랑 자기 주식 취득이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활용되기 어렵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상법에서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으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적자 상태면 취득할 수 없어. 너네는 현금이 없잖아. 남의 돈 가지고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는 건 아까 스톡 옵션을 현실화하는 스톡을 사는 거. 스톡을 사는 거. 그러니까 주식 매수 너네 돈도 없는데 왜 선택권을 주식을 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랑 상관없어. 실제 주식 이미 발행이 그러니까 끝난 주식 시장에서 사는 거야. 스타트업이 자기네 회사 주식을 살 수가 없다고요? 적자 상태면. 내가 투자받은 돈이 있는데 그거는 투자라고 한 거지. 너네 이익을 내서만 살아 원래 이게 있어요. 자기 주식 취득할 때. 그래서 자사주 취득도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이득이 내는 기업은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걸 사고 그래서 창업 초기에 혹은 이제 적자 상태인 기업은 회사에 돈이 많아도 스톡옵션 아까 풀이 끝났어. 만약 10% 옛날 카카오도 그런 케이스인데 스톡옵션 풀이 끝났으면 그 뒤에 들어온 사람 스톡옵션 주고 싶어도 못 줘. 주식도 못 줘. 왜냐면 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현금으로 주거나 또 한국에는 뭐 조금만은 어떤 회사들은 그런 팬텀 스톡이라고 해서 약속하고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걸 몰래. 근데 그거는 약간 회사 돈이 얼마 나갈지 예상할 수 없어서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식이 오르면 그걸 다 현금으로 보상해 줘야 돼. 회사가 직접 현금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주는 게 서로 좋은데 아무튼 자기 주식 취득 조건 그걸 좀 완화했어 이번에.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네. 아마 이것도 순이익이 아니라 배당 가능한 그거였는데 이제 개선한 게 자본 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네. 근데 그것은 여전히 애매한 것 같아. 전 잘 몰라서 이 자본 잠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별 차이가 있나 아무튼 차이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게 있고 또 하나 추가된 게 이제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기존에 창업이나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서 휴직이나 겸직이 가능하게 해줬었대요. 국가 그 기관인데 국가기관 연구원만 국가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 연구원 안 되고 사대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못했던 거예요. 연구원 이런 분들은. 근데 이번엔 그걸 풀어줬어요. 이게 벤처 지원 전문가 제도고. 겸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국립대는 오히려 됐던 이게 또 이상해. 그러네요. 국립대는 휴직하고 그러니까,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었다는 해놓고 거는. 여기도 하고 혹은 휴직 혹은 겸직이 가능한 양쪽에서 돈 다 벌게 해주는데. 그러네. 근데 이제 이걸 더 풀어줘서 그러게 되면 반대로 이제 만약 저 같은 사람이 교수도 할 수 있게 풀어준 거겠죠. 반대도 풀어줬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노린 게 아니라 뭐 반대일 수도 있어요. 교수님들도 똑똑한 분들, 연구원이라고 됐으니까 연구원들도 똑똑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약간 기존에도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업 차려서 돈 이런 거 한 거 많았잖아요. 아마 그게 국립대만 됐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개정안이 지금 1월 9일에 공표됐고 6개월 뒤에 본격 시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하위 법령 이런 것도 또 정비할 예정이라고 하고. 아까 처음에 이제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다르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국회를 통과한 건 맞고요. 국회에서 발의를 했고 국회를 통과했고 그래서 국무회의가 의결을 해야 이제 공표가 되는 거라서 국무회의 통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톡 옵션이랑 성과 왜 스톡 옵션 영어로 쓰고 그냥 일반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스톡 옵션이랑 RSU가 있는데 차이는 스톡 옵션은 이제 나중에 내가 그 돈을 주고 사야 돼. 처음 약속한 돈.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약간 이득이 커지는 구조고 약간 이건 2년 제한도 있고 RSU도 제한 있는지 모르겠지만 RSU는 이제 주식을 직접 바로바로 실제 스톡으로 바로바로 꽂아주는 거니까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유리하고 또 스톡 옵션은 아시겠지만 취득하면 그 차익에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RSU는 안 내도 돼요? RSU는 그냥 현재 RSU 내야죠. 소득세로 내나요? 그러면 같을 거예요. 이거 세금 모르겠어요. 이거 세금도 그거 좀 봐주라고 감면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봐주라고 계속 그 VC나 이런 기업들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거 보면 안 해주는 거 같아요. 왜냐면 그게 사실 이게 좀 애매한데
나쁘게 사용하려면 그렇죠. 상속이나 이런 데 활용될 수 있긴 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뭔가 그거에 다 엮여 있어. 사실 내가 회사 차려놓고 아빠가 네. 자식 여기 임직원으로 그쵸, 들여놓고 스톡 그쵸. 옵션 주고 이렇게 세금 안 내면 그러니까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 근데 이 제도 자체가 그런 인력을 고급 인력 확보할 수 있게 주는 건데 그런 이렇게 스톡옵션 줬어. 근데 그 나중에 실현했는데 그 어차피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면 그거는 이제 윤 입장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골고루 봐야 되는데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동안 한 걸 봤을 때 그쵸. 악용될 게 눈에 보이니까 못 풀어주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면 그게 맞는데 그랬다가 여기 이상하게 될까봐. 악용은 이제 악용 잘 처리해 주시고 국세청이 해주시고 아니요, 근데 벤처인들은 법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좀 조심스러운 거죠. 저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비상장사는 RSU를 못 줘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비상장사는 대부분 이득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상장 조건 중에 하나가 막 몇 년 이득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테슬라처럼 특례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래서 대부분은 또 비상장사면 주식을 어디서 사? 근데 본인이 뭐 저기 증권 플러스 가서 회사 주식 살 수 없잖아요. 이건 사서 사서 줘야 된다니까요. RSU 무조건 사서 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스톡옵션 신주 발행이니까 우리가 이사해야 하면 되는데 RSU는 시장에서 사야 돼요. 뭐 물론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거 혹은 우리 VC 중에 한 분이 살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분들 팔기 싫을 수 있는데. 그쵸. 근데 RSU가 되면 시장에서 그냥 계속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데 자사주 사서 물론 애플 같은 데는 자사주 사서 미국에서는 다 소각해버리죠. 주주 가치를 위해서. 근데 그런 거 일부는 아마 또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잘 봐야 돼. 자사주를 매입해서 RSU로 주면 이건 사실 자사주 매각 효과가 없어요. 전혀 주식 수량이 안 바뀌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군요. 말이 안 되네요. 사서 주는 건데 네. 아직 상장 안 하면 시장이 뭐 할 수도 있는데 유통이 어쨌든 많이 안 됐는데 또 자기 자본으로 그러니까 이득을 내야 주는 거니까 이득을 냈으면 상장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 그 스톡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 한국은 이제 스톡이 스타트업들이 좀 잘못 스톡을 사용하면서 스톡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RSU를 준다 이 개념은 좀 다른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장 회사는 힘드니까 상장 회사들이 오히려 그 스타트업들은 스톡 준다 막 그렇게 해서 꼬시고 있었는데 인력을 이제 대기업은 RSU 준대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오히려 더 인재가 갈 확률이 있겠네요. 그렇죠. 스톡옵션 한국에서 그게 그거라 별 차이는 없어요. 제 생각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게 조건이 뭐가 걸리느냐의 차이인데 스톡옵션 베스팅 2년 무조건 걸어야 돼서 사실 2년 다녀야 되잖아요. 네. RSU는 만약 그 제한이 없다면 훨씬 유리할 수는 있을 거고 걸려도 뭐 한 달만 걸려있다 이러면 RSU는 뭐 1년 연봉 총 연봉의 몇 %를 RSU를 줄게 해서 연말에 그렇게 이렇게 할 수도 주는 있고 거 아니에요? 아니면 RSU는 별도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때마다 다른데 뭐 10주 줄게 1년 후에 막 이렇게 약속하면 10주가 1년 후에 뭐 10% 내렸을 수도 있고 올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10주로 주겠다. 너가 내는 돈은 없다. 네. 이런 그 사람의 총보상이 되는 거죠. 국내 외국계 기업들 개념보다는 약간 성과급 느낌. 성과급 느낌이죠. 예. 국내 외국계 회사들 보면 그 개수로 하기보다는 금액으로 하기를 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직원들은 주식이 떨어지면 좋아한대요. 많이 받으니까. 수량이 늘어나니까. 나중엔 다시 네, 올라갈 걸 아니까. 그래서 RSU 그렇게 금액으로 그러니까 성과급처럼 금액으로 하고 스톡 수량이 그때 지정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이거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있었으니까 한국에서도 RSU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들은 사례는 내가 구글러인데 예전부터 다녔어요. 그리고 주식 나의 보상의 일부를 RSU로 무조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후로는. 근데 그 RSU를 받은 것 자체를 모은 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구글이 5년 동안 계속 성장했잖아요. 그럼 그 일찍 들어와가지고 RSU 받아놓은 거 팔지만 않았으면 5년 뒤에 기업의 성장이랑 나의 자산도 같이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지 않나? 똑같아요. 스톡 옵션이나 저는 기본적으로 똑같하고 다만 스톡 옵션은 완전 비상장 회사 돈 못 벌 때니까 이 밸류가 커질 때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고 RSU로 들어온 시점은 이미 회사가 돈을 벌고 있고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이제 구글이나 애플처럼 여기서도 성장하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RSU고 또 스톡 옵션 아까 말한 대로 계속 신주 발행해서
뭐 한국의 뭐 이상한 회사들은 주식을 막 50% 감자해버릴 수 있고 막 희석되는 구조인데 네네. RSU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이걸 사가지고 하는 거니까 주식 수량에도 영향이 없고 직원들한테도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커진 상황에서는 네. 괜찮은 옵션이죠. 그러니까 커진 회사들한테 조금 유리해요.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쿠팡이나 이런 회사들이 거기는 뭐 미국 회사라 애초에 RSU 줬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 규모 회사한테도 옵션이 생긴 거죠. 네이버도 그러네요. 그래서 한창 우리 스톡옵션 붐이 또 몇 년 전에 불었었잖아요. 그때 네이버도 스톡옵션 준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했거든요. 상장사고 이득인데 왜 스톡옵션을 주지? RSU로. 제가 용어를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네. 그때도 스톡옵션이라고 불렸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RSU는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또 똑같네요.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근데 기존 스톡옵션은 보통 상장하기 전에 가는 거고 상장하면 이제 그냥 월급 받는 거지 막 이런 생각 좀 있는데 이제 RSU 되면은 이 회사가 상장했는데도 계속 클 거고 RSU 준다는 얘기가 있으면 내가 가서 몇 년 일하고 RSU 모아놓으면 나 큰 자산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이제 성장한 회사에 좋은 사람 갈 거고 그게 그렇죠. 원하는 바일 것 같아요. 되게 잘 되지 않았나. 스톡옵션처럼 조건을 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RSU도 지금 줄 수 있잖아요. 주는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안 될 것 같아. 받자마자 배추 팔아버려. 그럼 이 성장을 같이 못 누리잖아요. 근데 스톡 옵션의 약간 장점은 강제로 묶여가지고 한 나중에 컸을 때 가는 거라. 근데 아까 여기 RSU에 조건을 걸 수 있다고 해줬잖아요. 원래 조건 못 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몇 년 다니는 조건으로 RSU를 주면 약간 내가 강제로 보유하는 효과도 생기는 거지. 약간 국민연금이랑 비슷해요. 그냥 돈 주면 네가 다 쓰니까 우리가 강제로 잡아줄게 이거라. 저는 더 중요한 건 아까 그 조건으로 줄 수 있다. 네. 회사랑 서로 계약해서 3년 근속 조건으로 주는 이런 거. 미국도 그 조건 때문에 회사 이직을 못 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갈수록 한 회사에 있어도 연봉은 오르고 직급도 오르고 RSU도 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받은 RSU는 바로 못 팔고 뭐 1년 뒤에 팔 수 있어. 근데 1년을 꾸역꾸역 버텼더니 새로운 RSU가 또 나와.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이게 개미지옥처럼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다고. 행복한 개미지옥인데요. RSU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존식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1년째 주식 주고 2년째 또 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약속이잖아요. 네. 1년째 안 줄 수도 있잖아. 그렇죠. RS는 뭐 미리 준 거니까. 주고 조건 거는 걸 테니까. 네. 근데 막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될 거잖아요. 직원들이 막 CEO가 어디 가서 인터뷰 한번 하고 오면 주식이 막 엄청 오르고 그럼 막 CEO님 엄청 사랑하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CEO님 최고. 근데 반대일 수도 있죠. 약간 우리가 구글로 치면 우리는 돈비 앱을 하자고 막 하는데 직원들은 주식 때문에 뭔 소리냐,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네. 좋은 것 같네요. 네네. 그건 좀 상식법이나 된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계속 생각하는 게 스톡옵션 그 세금 그러니까 이연해 주는 거 실제 이득 났을 때로 그거는 이미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 그게 진짜 핵심인 것 같거든요. 구성원들한테. 왜냐면 회사가 성장할수록 그 세금을 갑자기 내는 게 어떻게 바로 팔라는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그쵸. 회사가 성장할 것 같아도 바로 팔아서 세금 일부 내라는 거니까 그건 좀 해주면 좋겠네. 그러게요. 중요한 건 이제 기업들이 RSU를 얼마나 활용하냐도 기초가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떤 케이스가 해당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미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미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조건 거는 거 하나 되겠네요. 네. 그건 것 같아요. 조건 거는 거 활용하기 좋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CP가 좀 봐줘서 더 이야기가 풍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돈 준대 그거 정도 생각이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깊은 고민이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저도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법을 한 게 아니라 보도자료 보고 한 거라서. 혹시 뭐 저희가 나중에 더 알게 되면 또 한 번 더 깊이 다뤄보죠. 그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교님 좀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름 아닌가? 약간 구식스럽지 않아요? 좀 벤처 기업 약간 옛날 스타트업. 그렇긴 하죠. 요즘 용어로는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97년에 만들어진 법이라. 아니요, 근데 VC도 벤처 캐피탈에 약간 그러네요. 제가 미국에서는 벤처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네. 벤처가 만든 걸로. 네. 다음 소식으로는 클라우드 플레어가 웹 트래픽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좀 흥미있기도 하고 또
이런 기술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이런 의아한 부분도 있어서 좀 들고 와봤어요. 이제 웹 프레임워크 부분을 살펴보면 1등이 Next.js거든요. 그리고 쭉 밑으로 이제 익스프레스, Next.js, 4위가 ASP.NET이에요. 그 밑에 Ruby on Rails가 있어요. 8.5%긴 하지만 탑5 안에 들어갔네요. 네, 탑5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YII라는 프레임워크 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뭐 PHP 프레임워크 네, PHP 프레임워크라더라고요. 그 밑에 장고 그리고 스프링이 이제 나오는데 1.5%밖에 안 돼요. 그 밑에 라라벨 심포니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견 보기에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스프링이 1.5%밖에 안 된다고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예상하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좀 모르겠는데 예전에 레일즈 시대나 이때 보면 네. 애들이 도대체 무슨 언어 쓰고 무슨 프레임워크 쓰냐 하면 그냥 소스 코드 까보면 HTML 소스 코드 까보면 메타에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CSS 스타일이나 네. 레일즈로 치면 그때 아무도 압축해서 해시태그 방식 해시로 파일 이름에 넣는 방식 안 썼는데 레일즈만 쓰니까 그런 거 보고 유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클라우드 플레이어 자체가 CDN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서버 들어가서 볼 수는 없으니 그렇겠죠? 그 HTML에 나오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고 분석했기 때문에 지금 Next.js랑 Next.js는 사실상 프론트 쪽 네.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잡힌 것 같고 익스프레스나 단넷이나 레일즈는 약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풀스택 풀스택 프레임워크 같이 MVC를 같이 하는 프레임워크들이다 네. 보니까 여기에 그나마 잡힌 것 같아요. 레일즈 하는데 레일즈 API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게 흔치는 않으니까 특히 네. 익스프레스도 노드 하는 김에 그쵸. 프론트 하는 분들 많으니까 굳이 이걸 뭐 요즘 추세에서는 익스프레스로 서버 만들고 넥스트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PHP도 그렇고 또 그런 네. 언어잖아요. 그리고 장고도 그렇고. 그럼 장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장고로 만들면 특징이 몇 가지 없거든요. URL 특징이라고 해봤자 어드민이 있는 거? 슬래시 어드민이 기본적인 그 관리 도구 접속이니까. 그거만 봐도 잡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장고는 어둠이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 어드민을 많이 공격을 하거든요. 기본 어드민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소를 많이 바꿔놔요. 바꿔놨으면 사실 쉽지 않은, 추적하기 쉽지 않다. 그런 느낌도 들고. 레일스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레일즈는 우선 아까 말한 해시태그 CSS 스타일 보면 딱 알아요. 어플리케이션 대시 뭐 해시.js 이런 거 네. 다른 애들은 잘 안 쓰거든요. 오. 네, 그거 보면 확실히 알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론은 서버 측은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다. 저 여기 고 네.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에 고 많이 쓰는데. 스프링은 그럼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스프링 몰라요. 스프링도 뭔가 있지 않을까? 스프링 뭐가 JSP 있나? 특유의 뭔가 모르겠네요. 이 아니면 뭐 방법은 디버그 모드를 안 꺼가지고 스프링이라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 노출되는 거? 근데 이거 패켓에 약간 그런 데이터 같은 거 좀 있지 않아요? 패킷에? 어느 프레임워크 썼다는 거 이런 거 좀 뭐 아니 그거 나오는 건 헤더에 뭔가 조금 스타일이 헤더에 좀 X 뭐 그쵸 그 그거 보지 않았을까요? 쿠키 스타일이나 어쨌든 그런 거 기반으로 할 것 같고 이거 네. 결국 사용한 게 지금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자기들 홍보용으로 네. 클라우드 플레이어 URL 스캐너라는 걸로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URL 스캐너. 클라우드 플레이어 URL 스캐너 가보면 실제로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이게 HTML에 몇 개고 CSP 헤더가 뭐 서티피케이트가 뭐 그래서 쿠키도 지금 얘네들이 다 잡고 네네. 여기서 보면 비슷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로직은 몰라도 여기 보면 쿠키 스타일도 지금 쿠키도 다 나오잖아요. 쿠키 스타일 봐도 레일즈도 지금 그 CSRF 토큰이나 이런 거 할 때 쿠키에 넣는 그 자기들 디폴트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URL 스캐너 가서 테크놀로지 탭 눌러보면 여기에 뭐 구글 어널티क्스 쓰는지 팩셀 쓰고 있는지 뭐 CRM은 셀즈포스인지 이런 것도 나오나요? 어떻게 CRM을 할지? 그러니까요. 예, 가끔씩 신기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파스를 지금 분석을 해놨는데 AWS 워드프레스는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인지 어떻게 알지? 파스는 알 것 같은데요. 파스는 결국 자기 플랫폼에 뜬 거니까 IP 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IP 대역으로. IP 대역으로 했을 것 같아요. 파스는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네네네. 혹은 파스들 특유의 그 자기들 최적화하려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좀 예외지만
또 워드프레스 이런 건 도메인 다른 거 써도 네. 돌리는 게 있지 아.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좀 제일 신빙성이 있었던 거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그 순위가 jQuery가 49.4%다. 역시 역시. 탑 5천 사이트는 여전히 제일 그렇죠. 리액트는 분석이 안 돼서 그런가? 근데 리액트도 특징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안 치는 거 아니야? 프레임워크로 가니까 있네요. 리액트가 38%.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를 분리했군요. 이게 어떻게 조합되지? 리액트면서 jQuery일 수가 있나? 같이 쓸 수도 있긴 하겠죠. 개츠비가 5등이네요. 이게 확실히 이런 애들이 유용한 것 같아요. 당근닷컴 저 해봤는데 루비 온 레일즈라고 나오는데요. 그거 루비 온 레일즈잖아 실제로. 그래서 맞아요. 당근닷컴 말고 캐롯마켓닷컴 해봐요. 달라요? 그거는 저쪽 프론트엔드 쪽에서 한 거라. 네. 그건 아마 제 생각에 뭐 리액트나 이런 걸 잡힐 것 같아요. 레일즈가 아니라. 근데 레일즈 아는 거 너무 쉬워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렇군요. 태그 매니저 쪽은 구글 태그 매니저가 압도적인데, 그거 뭐 사실상 네. 풀생이니까. 네, 애널리틱스는 보면 또 구글이 막 아주 압도적이라는 느낌은 없어요. 애널리틱스가 1위긴 요즘에 한데. 좀 막 무료도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이 수집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근데 사실 태그 매니저 잘 쓰려면 애널리틱스 잘 붙여야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근데 태그 매니저가 약간 표준처럼 돼 있으니까. 그렇군요. 애드가 좀 의외였어요. 어드버타이징이 MS가 1위로 잡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어드버타이징이라는 제품이 있나 봐요. 그게 1위 14.3% 잡혔고, 구글은 퍼블리셔 태그, 구글 퍼블리셔 태그가 3위고 구글 애드센스가 4위예요. 2위는 트위터 애즈. 5위는 링크드인 애즈. 트위터에서 갑자기 신뢰성이 딱 떨어지는. 그죠.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다. 이건 전 세계적인 거였고, 사우스 코리아도 한번 보시죠. 나라도 고를 수 있구나. 네, 나라를 고를 수 있는데 골라서. 근데 나라 고르는 거에는 그게 없네요. 언어나 프레임워크에 대한 게 없고. 한국이 탑 5천 도메인에 못 들어갔나? 뭐 모바일 데스크탑 비율로 보면 모바일이 45%나 차지하고 있고, iOS가 31%밖에 안 돼요. 이게 조금 이건 좀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요즘 iOS 비율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한국이 많이 안 쓰는 건가? 그럴 수 있죠. 이제 막 영업. 네네. 근데 뭐 유명한 사이트들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네. 프레임워크 나오면 재밌을 텐데 한국 거. 한국 스프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정부 사이트나 이런 것도 많이 쓰니까. 맞아요. 좀 그런 재미있는 자료가 나와서 한번 소개를 시켜봤습니다. 해드려봤습니다. 제네아이도 따로 잡아주네요. 오. 네. 뭐 유는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네.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은 메인 주제 없이 단신으로만 쭉 한 1시간 진행을 했는데, 네, 혹시 뭐 더 이야기하실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캐롯마켓닷컴 보고 있는데 아직 안 떴어. URL스가 좀 느린데요. 제가 처음에 잘못 쳐가지고 도메인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 잘 찾는다. 스프링 사이트 아시는 거 있으면 한번 눌러보시죠. 진짜 찾나? OKJSP? 거기 스프링 일까요? JSP니까 JSP 아니에요? JSP인가? 스프링이라고는 안 했어. 근데 클라우드 오키? 플레이어 임원 아니 내부에서는 주식 투자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왜요? 이런 트렌드 잘 알면 어디가 빨리 성장. 이런 거랑 주식이랑 상관없다니까. 가치의 차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미 뭐 그거죠. 트래픽은 높은 건 알겠는데 이미 10배 넘게 가치 인정받았으면 잘 잡네요. 저 봤는데 네이버 아날리틱스도 나오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클리어리티는 뭐지? 근데 네이버 아날리틱스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에 그 써져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잡는 거? 쉬워요. 네. 데이터독도 아마존 웹 서비스, 오. 인보이. 인보이로 나가는 게 잡히네요.
인보이 리버스 프록시 특유의 뭐가 그게 있을 수 있겠네. 네. 패켓에 뭔가 심어서 보내서 그런 AWS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도 그거. 근데 여기는 기술 자체는 안 나오네요. 아 그래요? 언어는 안 나오네. 백엔드는 못 보겠다. 보겠나 보다. 아니 프론트도 안 나오는데? 아 프론트도 다른 사이트도 프론트가 안 나오나 보다. 근데 우리가 이 뒤에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가 엄청 많고 그거를 그쵸. 작업하시는 엔지니어들 많잖아요. 네네. 저희도 저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긴 하죠. 네. 아 그러네요. 네. 이런 걸 감안해서 보셔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잘못 보면 예. 넥스트.js랑 익스프레스가 대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다가 그쵸. 내 커리어를 이거로 판단하시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어요. 새해 첫날부터. 근데 벌써 사망자가 200명이나 넘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일본에 혹시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일본에 지인이 계신 분이라면 좀 위로를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